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원풍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인 러닝, 즉 달리기 열풍이 힘입어서 주가가 급등했던 러닝화 제조사들의 주가들이 최근 들어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러닝화 시장 성장세가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근 소비층이 4050, 40대, 50대까지 확대가 됐지만 그래서 더 이상 팔 곳이, 팔 연령층이 없어졌다. 뭐 이런 분석인데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유정현 연구위원님 모시고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게 점잖게 멘트를 했는데 올해 초에 이달 초에 냈던 보고서를 연구위원님 내건 보고서 보니까 요즘 러닝화 주가가 안 되는 게 아저씨들이 이 유행 운동화를 신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기분이 좀 나빠졌는데. 그리고 주가를 봤어요 제가. 이게 대상 뭐 샘플로 하신 게 이제 호카, 이게 데커스아웃도 이게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반토막 났더라고요. 그렇죠. 200달러 하다가 이제 100달러까지 내려오고. 온러닝은 이제 온다스홀딩스 주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4달러 이상 갔다가 작년에. 온러닝 그렇죠.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다른 그래서 이제 뭐 말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저씨들이 신기 전까지는 성장세가 지속되다가 아저씨들이 신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빠졌다. 다소 섭섭하긴 합니다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 설명하셨지만 소비자 이 민간 소비 품목에서 가장 민감하게 덜 민감하게 반응한 층이 이 4050 남성층인데 여기까지 확산됐다는 거는 미래 성장성이 없다는 의미다. 그렇죠. 이거는 뭐 동의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사실 말씀하신 그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 몰랐는데 그 글을 쓰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들어오시는 그 옆 부서에 중년 남성분이 신고 있는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게 다른 브랜드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소비재 전문 위원님답게. 그 중년 남성들이 많이 신는 브랜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과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가시는데 뒤에 너무 그 클리어하게 호카라고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 글을 쓰게 됐고요. 실은 이제 제가 앞뒤 맥락을 좀 생략하고 뭐 아저씨들이 신어서 주가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그 아저씨들이 신기 전부터 이미 성장세가 많이 꺾인 상태였고 아저씨들이 신으면서 이제 종지부를 이제 찍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 지난 몇 년 동안 러닝이 정말 열풍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40, 50대도 많이 뛰셨고 젊은 층들도 많이 뛰셨는데 이게 브랜드 성장세가 꺾일 때쯤 되니까 그 연령층이 신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제 하락세가 심해진 거죠. 그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시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남성, 특히 중년 남성은요 소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세력은 아니에요. 아니죠. 제 글이 화제가 됐을 때 제 주변에 제 친구, 특히 남성의 친구들도 자기네들 이제 단톡방 이런 데서 그 러닝화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도 핫딜 1+1 할 때 사고 부인이 사다 준 거 신는다. 주로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주로 신는다는 건 이미 주력 소비 주도 소비층들이 다 신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주가가 이미 하락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데 크게 아저씨 분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산업적 분석으로 봐도 이 민감한 소비재 품목은 그런 사이클을 타기 마련이고 그런 현상이 운동화에만 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분 나쁜 건 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또. 남성보다 많고 뭐 아식스라든가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브랜드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버티고 이렇게 굴곡이 없는 건지 그래도 궁금하고.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까요? 그 좀 브랜드 개별적으로 좀 달리 봐야 되는 특성이? 특성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그 글에서 언급한 브랜드는 이제 특히 여성이 잘 신어서 그 주가가 버티거나 오르는 브랜드를 언급한 브랜드는 아식스와 아디다스인데요. 그 길에 나가 보시면 젊은 여성들이 많이 신고 다니는 운동화가 있어요. 일상화로.
그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식스이고요. 또 아디다스이고 또 뉴발란스이기도 해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스커트나 바지 정장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냈는데 맞아요. 이게 여성들이 많이 신는다는 거는 이게 그 소비에 굉장히 민감한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신는다는 거는 그 브랜드가 굉장히 소구력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아직 유행이 가지 않았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아식스하고 뉴발란스는 러닝화 쪽에서도 여전히 인기가 많고요. 일상화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근데 운동화라는 게 계속 가치 창출을 일으키면서 인기를 끌려면 양쪽을 다 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실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능화로서 러닝화만 잘해도 초반에 인기는 끄는데 그게 몇 년 이상 지속되면 이제 호카나 온러닝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고 근데 그게 일상적으로도 굉장히 잘 신겨진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인기가 잠깐 좀 수그러들다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시장이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화 측면에서는 뭐 아식스나 뭐 뉴발란스나 제가 아디다스 사례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소비하는 것들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냐. 대표적으로 룰루레몬이에요. 룰루레몬은 사실 10몇 년 전부터 우리한테 이제 그 알려지기 시작했고 특히 코로나 때 많이 성장을 했는데 처음에 타겟한 연령층이 30대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좀 드셨죠. 네, 40대, 50대. 네, 그래서 지금 여성을 타겟으로 그다음에 룰루레몬도 여성들이 계속 사 입는 브랜드긴 하지만 이게 좀 브랜드가 올드해졌다라는 이미지가 시장에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사실은 운동복 룰루레몬 되게 좋아해서 많이 샀는데 네. 아저씨가 사니까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요가복 쪽에서는 알로 요가라는 브랜드가 이제 네.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국내에 지금 막 매장을 내기 시작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입고 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2023년도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0월에 나온 기사인데 10년 뒤 할로윈 때 10년 전 2023년도 사람들이 코스튬을 하고 할로윈 사람들이 만난다면 어떤 옷을 입겠냐? 알로요가 요가복을 입고 흰 양말에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등장할 거다. 그렇게 언급이 될 정도로 알로요가가 사실 굉장히 선풍적이에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같은 그 주력 소비층인 여성을 타깃으로 하더라도 그 여성 안에서 그 20, 30대가 소비하느냐 혹은 40, 50대 전유물로 이렇게 브랜드 약간 이제 늙어가고 있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룰루레몬의 주가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 이거고 뭐 언더아머는 이제 처음에 되게 혜성같이 등장했다가 나이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잘 안 됐어 사실은. 네 스포츠 브랜드에서 성패는 운동화에 있습니다. 옷이 아니고요. 언더아머는 핵심 상품이 네, 운동화네요. 그 풋볼 선수가 미국 미식축구 선수가 처음에 개발한 그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이제 이너웨어로 시작했는데 처음에 불티나게 잘 팔렸죠. 그러다가 이제 운동화에서 유명한 뭐 농구 선수인 스테판 커리가 신고 막 그 광고도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러닝화 시장의 한계를 잘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패션처럼 이렇게 성장하다가 약간 이제 브랜드 가치가 많이 이제 추락한 경우고 예, 나이키는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 너무 그 고성장하다가 지금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죠. 그 나이키가 갖고 있는 시장은 사실 그 미국이나 유럽의 그 프로 리그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할아버지가 신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할머니가 신고 다니거나 아니면 젊은이가 신고 다니거나 그 모든 소비자들의 머릿속에는 유명한 프로 선수들이 같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 브랜드를 보면서. 그래서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 뭐 메시가 떠오른다든지 마이클 조던이 떠오른다든지 사실 그런 시장 남성의 그 프로 스포츠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Just do it. 네, 근데 그 광고 최근에 그 새로 성장한 브랜드들은 인기가 끌다가 이제 그 수그러드는 상황을 지금 대부분 공통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펀더멘털을 분석을 해주신 거 좋습니다. 네, 근데 4050 아저씨 다시 얘기하면 네.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면 결국 이제 소비자가 이제 민감 소비자들이 그렇잖아요. 유행을 타는데 네. 유행의 그 어떤 그 모멘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네. 걸려 있는 건데 네.
근데 반대로 4050 아저씨들이 주도하는 분야도 있어요. 그럼요. 예, 네. 얼마 전 예능 TV 이제 프로그램 보니까 이상민 씨가 이제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 나온 게 이제 아정당 플랫폼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이사 견적부터 시작해서 설치, 뭐 사후 관리까지 다 나눠준다. 네. 토탈 라이프 이런 건 또 이분들이 많이 사서 주도를 하거든요. 네. 이분들에게만 어필을 하면 굉장히 이 소비재 그 품목들은 굉장히 히트를 치거든요. 네. 이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아정당 저도 그 뭐 영화 아저씨에 등장했던 그 원빈 씨께서 광고하시는 거 보고 아 이런 플랫폼도 성공할 수 있구나 이제 제가 그걸 깨달았는데 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사실 매력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사하려고 하면 인터넷 설치부터 뭐 정수기 설치, 그다음에 수백가지잖아요. 네, 뭐 그다음에 이사할 때 견적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일이 챙겨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우리가 원키로 다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주로 신경 쓰는 층이 이사를 하는 이제 중년의 특히 남성, 물론 여성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요새는 이제 1인 가구가 많은데 그 젊은 연령층에서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그 중고차 매매 시장 가보시면 네. 나는 잘 모르는데 판매하는 사람만 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비대칭 정보 네네네. 시장이죠. 그걸 우리가 레몬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뭔가 속고 있지 않나. 근데 그런 걸 정말 이렇게 투명하게 그 서비스를 다 알아서 제공해주고 여러분이 여기서만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으로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그래요. 없는 거죠. 네. 예. 저희가 일상에서 자주 보는 이 소비재들에 대한 소비재 업체들을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재밌네요. 네, 네. 최근 이제 이 유통업종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네. 가장 기대하는 게 이제 좀 있으면 나올 민생 회복 소비 네, 쿠폰 네. 이거 나오면 네.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소비 증대 효과가 한 최대 40%가 뭐 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네. 기록도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13.2조 원 추경을 이제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뭐 이게 이제 소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이게 정부의 네. 방침인데 한간에서는 원타임 효과 아니냐. 사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13.2조는 우리 국내 리테일 시장, 소비 시장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거 사실 이제 모르실 수밖에 없는데 엄청난 금액이긴 한데 네, 2%예요. 네.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그 GDP 성장률이 이제 0%까지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소비는 국내 소매 시장은 GDP 성장률에 수렴하는 성장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소비도 한 2, 3% 성장하는데 근데 국내 리테일 시장의 2%에 해당되는 돈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그냥 그렇죠. 수치만 놓고 보면은 1, 2%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내 소매 그 시장의 성장 2% 이상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례적이더라도 사실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저도 기자회견하는 걸 봤는데 이제 정부 기자회견하는 걸 봤는데 뭐 제가 정말 평소에 뭐 먹고 싶었던 거, 쓰고 싶었던 거, 소비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막혀 있는 그 숨통을 좀 틔워주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제 이런 기대감을 관련주들이 미리 반영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유통주들이 좀 움직이잖아요. 지금 주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 연초 대비 한 저점에서 한 4, 50%는 올랐어요. 근데 어이구. 이제 3, 4분기에도 저는 그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 네. 유통점은 대표적으로 이제 백화점주잖아요. 네. 백화점주. 뭐 신세계가 눈에 띄는데 신세계가 이제 백화점 부문의 매출이 회복을 시작했고 상당히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좀 너무 안 좋았는데 네. 면세점도 안 좋고. 네, 네. 신세계의 강점과 리스크 어떻게 보세요? 네, 신세계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면세점 때문에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부진했는데 작년 3분기, 4분기 면세점에서만 적자가 500억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 1분기, 2분기 면세점 적자가 합산해서 대략 한 6, 7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네, 거의 300억 이상, 아니,
거의 450억 이상 줄었는데요. 그 하반기에는 작년에 적자가 500억이었는데 오히려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화점 쪽에서도 지금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소비 회복 효과로 인해서 백화점 쪽 실적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이게 저 더현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네. 더현대 효과가 좀 있었을까요? 네, 더현대 효과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크게 있었는데요. 현대백화점은 이제 신세계와 마찬가지로 백화점의 이제 메인 사업자로서 실적이 좋아지는 게 이제 2분기부터 확인이 되고 있고 네. 현대백화점의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인 건 주주가치 제고에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하고도 잘 맞고요. 보유하고 있는 그 이제 자산을 매각해서 자사주 매입에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더 이제 이 중산층 이하의 생활로 들어가면 백화점보다는 아무래도 이마트, 롯데쇼핑 이런 네. 마트 쪽일 텐데 사실 그 추세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게 폐업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까지 막 네, 그렇죠. 비관으로 나오고 네, 하는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트는 이제 경기하고도 영향이 있지만 실은 그 마트 산업 내의 경쟁 구도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온라인 사업자들. 그렇죠. 뭐 쿠팡. 쿠팡과 네이버가 이제 지마켓, 절대 강자고, 네, 네이버.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동안에 경기가 좋았어도 실적이 경기가 좋은 것만큼 뭐 좋아지긴 했지만 경기가 좋아진 것만큼 좋아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10년 동안 쭉 진행이 됐었는데 정부가 이렇게 그 민생 회복에 그 집중해가지고 이제 그 뭔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분명히 이제 혜택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기대감이 있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올해 초에 이제 홈플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이제 기존의 1위 사업자, 2위 사업자,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좀 빨리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속도가 좀 더딥니다.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 사태가 빨리 좀 정리가 된다면 좋아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백화점 쪽이 조금 더 수혜가 클 것 같고요. 소비 회복에는 마트는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물론 뭐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서운하겠지만 네. 이런 전통적인 소매 시장, 소매 유통업체보다는 사실은 온라인 업체 방금 말씀하신 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최강자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쿠팡, 다이소 이런 키워드로 대변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신유통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굉장히 이런 유통업체들의 경쟁 상대가 네이버 쇼핑하고 사실은 다이소 네. 이런 얘기 나와요. 네. 또 올리브영도 마찬가지고. 네, 네, 네. 어느 정도 올리브영 보니까 굉장히 뭐 그동안은 약간 매각설도 있지 않았었던가요? 일부 사업부 매각설이 있었던가? 하여튼 뭐 좀 뭐 확인되지 않은 매각설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네, 하는데 네. 글로벌 몰까지 열어서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하고 해외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네. 그러니까 그들 편에서 역직구. 보면 직구를 하는 네, 거잖아요. 그쵸. 외국인들이 우리한테는- 우리나라 그렇죠. 직구를 네.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굉장히 뭐 정말 상점덕해라 해야 되나? 네, 센세이셔널하죠. 이게 우리나라 올리브영 이게 분명히 제가 상상하기로는 관광을 왔다가 네. 올리브영에 가보니 너무 싸고 좋은 제품이 많아서 네. 온라인을 찾아보니 본국에 돌아와서도 온라인으로 이거 주문한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되는데 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이게 굉장히 성공을 했다. 이게 신기하거든요. 네,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새 뭐 K뷰티가 정말 글로벌하게 완전 핫하잖아요. 네. 근데 K뷰티를 살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하면은 이제 뭐 아마존도 찾는데 올리브영의 온라인몰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경험치가 온라인몰의 트래픽으로도 이어지지만 실은 내가 무슨 좋아하는 한국 화장품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어디에서 많이 팔더라. 그럼 그냥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 그래서 직접. 아마존 이런 데 가보셔도요. K뷰티 전용 메뉴관이 있어요. 아, 네, 그 테마가 정도예요. 있는지. 네. 그래서 저는 올리브영을 볼 때마다 일본의 돈키호테가 떠오르는데 우리 일본에 가면 그래요. 꼭 돈키호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스트헤브 비짓 점포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이소가 사실 올리브영보다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이 다이소에서도 이제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올리브영이나 다이소가 이제 이렇게 뜨기 시작한 데는 한국적인 것, K 컨텐츠의 그 인기가 크게 한몫했는데 사실 그 또 이면에는요 인플레이션도 있었어요. 너무 물가가 올라가니까 좀 저렴한 것들을 찾아서 가는 이제 그런 소비 행태들이 이제 크게 유행을 했던 거고요. 이게 점포 하나를 내면은 보통 그 점포의 그 점포 성장률이
뭐 한 3, 4% 음. 정도인데요. 다이소는 여전히 두 자리 성장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점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기존에는 저렴한 문구용품이나 생활용품 중심으로 판매를 하다 요새는 간단한 어페럴 품목, 그러니까 의류 품목도 팔고요. 화장품도 팔고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확장이 되는데 그게 기존의 생활용품이나 문구용품에 비해서는 단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점포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다이소 왜 상장 안 합니까? 네, 저도 궁금합니다. 상장하면 폭발적일 텐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소비의 큰 흐름 봤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2022년부터 시작되면서 소비자들의 또 소비 행태를 바꾸는 큰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됐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한국적인 K 콘텐츠가 같이 맞물리면서 중저가 화장품, 중저가 뭐 한국 K 콘텐츠들이 특히 이제 소비 품목에서는 이제 대대적으로 히트를 치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한국의 뭐 K-팝이나 뭐 이런 걸 그 소비하러 온 소비자들이 외국인 소비자들이 들렸다가 너무 좋다.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서도 이제 그 직구몰을 찾아가지고 소비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국내 소비자도 많이 가지만 해외 소비자가 같이 많이 가니까 정말 그 성장률이 이제 가히 이제 폭발적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제까지 일본 가면 지금 말씀하신 돈키호테 네. 가고 유명한 저 팝업 스토어도 찾아다니고 네. 와서 직구하고 네, 이런 게 그렇죠. 일상이었는데 네, 네. 이제 거꾸로 되는 네, 네. 잘된 일이에요. 정말 잘된 일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네. 정말 그 중심에는 올리브영, 다이소 이런 업체들이 이제 있다. 네. 뭐 그렇게 정리가 네.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편의점들이 GS25가 다이소에 맞서서 이 돈키호테 같은 그런 스토어를 구상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 와 편의점 업체, 리테일 업체들이 변신을 꾀하기 위해서 엄청난 네. 기획을 하는구나 이런 네. 감탄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기업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 제가 반대로 드리기도 하거든요. 국내 소비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냥 순수 완전 국내 내수용 점포로서는 성장의 한계에 이제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죠.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꼭 찾아오는 점포를 만들어야 된다. 올리브영과 다이소 사례를 이제 저도 같이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회사가 안 그래도 우리가 뭐 그 돈키호테와 협업한 팝업 스토어를 이제 뭐 그 시도해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국 편의점 가면은 그 한국 회사들이 만든 것들을 주로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편의점 그냥 뭐 가까운데 아무데나 갔는데 이제는 편의점에서 우리 점포만 갖고 있는 우리 브랜드만 갖고 있는 새로운 MD들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뭐 그냥 맛있는 빵이나 우유 같은 거 말고 이제 좀 더 그 기획력이 돋보이는 아이디어 상품들을 더 낼 필요가 있고요. 아마 그런 노력들이나 그런 시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제 국내만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주요 고객이 되면 그 성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도 다시 성장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K 컨텐츠, 네. K 프로덕트의 그 중에 네. 편의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편의점의 형태는 일본에서 시발이 됐고 네. 우리나라에 맨 처음 들어온 것도 사실 일본 체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내재화시켜서 국산 편의점을 만들어서 그거를 해외 유명 프로그램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데 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편의점을 보고 감탄하는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보면 제가 너무 나가는 건 모르지만